안녕하세요. 오늘은 ESG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ESG의 개념과 지속 가능성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ESG의 개념이 태동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ESG의 개념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SG와 CSR, CSV는 과연 어떻게 다른 것일까? 자, CSR 하면은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가지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단어죠. 꽤 오래전부터 통용되어 온 용어라서 아마도 여러분은 ESG에 비해서는 좀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자, 또 CSV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아, Creating Shared Value 해서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기업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을 창출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반면에 ESG는 최근에 들어서 산업계의 관심을 촉발하고 있는 용어인데요. 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 CSR과 CSV에 맥락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ESG를 CSR과 CSV 이 세 가지 단어가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단어는 그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다른 개념인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과연 ESG는 과연 일시적 트렌드인가? 자, 이런 질문들이 있죠. 예. 아니면 앞으로도 이 기업들이 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슈인지,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자, 오늘 강의를 통해 ESG라는 개념이 생기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ESG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SG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라는 이 영문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용어예요. 자, 이 단어는 2004년 5월에 UN 글로벌 컴팩트가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제시한 단어입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 기업이 얼마나 높은 지속 가능성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요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 요소가 무엇인지 그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요. 자, 먼저 환경 영역에서는 이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 전반을 포괄하는 요소를 평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든가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요소로 이제 부각이 되었죠. 자, 사회 영역은 무엇이냐? 자, 직원,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등 이 기업이 관계하고 있는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구체적으로 뭐 차별이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러한 그 이슈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거버넌스는요. 자,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대표이사하고 이사회 의장이 동일한 인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예. 그리고 뭐 이 이사회 내에 어떤
다양성, 성별 다양성이라든가 인종의 어떤 다양성, 자, 그리고 어떤 윤리 경영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느냐, 그 감사기구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감사 활동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SR, CSV, ESG 이 세 가지 개념이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관점에서 유사성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그 태생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면요. 자, CSR이 가장 오래된 개념이죠. 자, 1953년도에 이 개념이 형성이 됐다고 해요. 이 문헌들을 보면은 자, 이 당시에 하워드 보웬이라는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가 비즈니스맨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책을 내는데 그 책에서 이 기업이 이 정책을 만들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이 사회의 목표와 가치 측면에서 바람직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런 것을 이제 CSR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프리드먼, 그 밀턴 프리드먼이라고 해서 저 유명한 경제학자죠. 예. 이분은 또 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선 사업이 아니다. 법과 윤리의 제약 아래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정의는 이 기업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통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좋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또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이 신자유주의 경제학 관점이죠. 이거하고 이제 맥락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한편 이 조지아 대학의 이 교수죠. 아치 캐롤 교수는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 경제적 책임, 법률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선적 책임,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유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경제적 책임, 이 경제적 책임이 기업이 그 수행해야 돼.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서 나머지 법이나 윤리 자선에 비해서 선행하는 기업의 책임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CSV 개념은요, 2011년도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는 학술지를 통해서 발표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Creating Shared Value 해서 공유가치 창출이라는 단어죠. 자, 이 논문에서 이 마이클 포터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한 이후에 사회공헌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수익까지 추구하는 것이 CSV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 CSV 개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밀턴 프리드먼의 관점을 토대로 하는 CSR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사회적 가치를 함께 창출한다는 점에서 좀 다르죠. 예. 자, 반면에 ESG는요, ESG는 유엔의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 SDGs라고 하죠. 자,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와 연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SDGs는 자, 2015년 9월에 뉴욕에서 열린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이 회원 국가들 만장일치로 합의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이 SDGs는 이제 17개 목표하고 17개 목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169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 ESG라는 것은 이 기업이 인류 사회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 SDGs를 달성하는 도구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CSR과 CSV와 ESG는 일단 타성적으로 각각의 개념이 지향하는 목표점에 큰 차이가 있죠. 자, 이러한 차이를 이 주주 관점과 이해관계자 관점, 그리고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요. 자, 일단 CSR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밀턴이라든가 캐롤 교수가 얘기했던 이 경제적인 책임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CSR이. 그래서 이 재무적 성과와 주주 관점에 좀 더 나머지 두 개념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ESG는요. ESG는 자, 기업의 어떤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어떤 책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 좀 더 확대돼서 이해관계자 관점, 강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갖고 있고요.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이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CSV는 한 그 중간 지점쯤에 있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ESG 개념의 이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자, 우선 1968년도에 이탈리아의 사업가 아우렐리오 페체입니다. 자, 이 사진에 계신 분인데 이 페체이의 제창으로 세계 25개국의 과학자, 경제학자, 경영자, 교육자 등이 모여서 창립을 한 이 로마 클럽이라는 이제 민간 단체, 민간 단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로마 클럽이요. 성장의 한계 보고서를 어, 발행을 합니다. 네. 자, 이 보고서는요, 자, 미국의 MIT 슬론 경영대학이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 보고서를 연구 결과물로 작성을 한 겁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는요, 인구 증가, 급속한 공업화, 식량 부족, 뭐 환경 오염, 뭐 자원 고갈, 예,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계 경제 성장은 100년 이내에 성장이 멈추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자, 물론 이 보고서가 이제 예상했었던 어떤 자원의 극단적인 고갈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산업화 이후에 처음으로 인류한테 이 환경 문제하고 자원 고갈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 의미가 있는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장의 한계 보고서가 발표된 후에 약 10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자, 1983년도에 유엔의 환경계획, UNEP라고 이제 쓰죠. 유엔의 환경계획이 세계 환경개발위원회라는 걸 이제 설립을 하게 돼요. 자, 여기 그리고 의장이 어, 그로할렘 브룬틀란이라는 이제 이 여성분이 의장에 선임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위원회 세계환경개발위원회 이름이 브룬틀란 위원회로 이제 개칭이 돼요. 자, 그래서 1987년에 자, 브룬틀란 보고서라고 하죠. 자, 정식 명칭은 보고서 명칭 우리 공동의 미래입니다. Our Common Future. 자, 이걸 이제 발간을 하고 이 보고서에서 이 지속 가능성의 개념을 정의를 합니다. 자,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미래 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자,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게 지속 가능성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요. 자, 이 보고서는요, 자, 환경 이슈를 이제 글로벌 정치, 생태계의 하나의 그 커다란 안건으로 전면적으로 부각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이제 5년 후죠. 5년 후 1992년에 개최되는 리우 회의의 어떤 사전적 작업을 이루어서 환경 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보고서가 됩니다. 야, 그래서 이 1992년도에 자, 이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곳에서 지구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자, 이 회의에 185개국의 정부 대표단하고 114개국의 정상이죠.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정부 수반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인간환경 선언, 이 1972년도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이제 제창된 인간 환경 선언 이후에 20년 만에 각국 대표가 뭔가에 서명해요. 예. 그래서 27개의 원칙이었던 행동 강령에 서명을 하는데, 자, 이걸 이제 리우 선언이라고 합니다. 리우 선언. 자, 근데 이 리우선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이제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어, 이 당시 이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이제 지구 온난화 방지 협약을 이제 체결을 하고 서명을 하죠. 그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에도 이제 서명하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산화탄소 규제 및 기한을 정한 이 문구가 어, 이 기후변화 협약에 명시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그 명시가 되질 않아요. 언제까지 이산화탄소를 규제하자 뭐 이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전 자원 개발의 어떤 지적 소유권 보존 문제로 미국은 생물 다양성 보존 협약에 서명을 안 합니다. 예, 서명 안 합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한계가 있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한계가 있는 선언이 되죠. 자, 그로부터 또한 5년 후죠. 1997년 12월에 일본 교토에서 자, 제3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립니다. 자, 이 총회는요, 바로 5년 전 리우에서 채택된 기존의 기후변화 협약의 수정안을 이제 채택을 하게 돼요. 자, 이 회의에는 이제 선진국 37개국이 참가해서 2020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방식을 자, 규정하자라고 이제 서명을 합니다. 그 좀 전에 리우 선언에는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이제 선진국만 이제 참여를 좀 참여한 한계가 좀 있죠. 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었던 거는요. 지구 온난화 주범 6대 온실가스를 규정합니다. 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해서 이 6개 가스가 자, 지구의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주범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해서 평균 5.2%를 감축하자라는 이제 목표를 수립을 해서 여기 이제 서명을 합니다. 자, 여기도 한계가 있어요. 일단 첫째, 주요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사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은 중국과 인도입니다. 근데 이 두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었어요, 이 당시. 그래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은 리우 선언 때도 몇 가지 좀 한계를 만들었던 국가인데 미국은 이 교토 의정서를 추후에 탈퇴를 합니다. 탈퇴. 예. 자, 이처럼 이렇게 굉장히 그 어려운 과정들을 국제사회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온 거예요. 자, 1999년 1월에 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자, 이때 그 유엔의 사무총장이죠. 자, 이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단위에서 인간적 가치를 포용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 존중을 위해서는 자, 세계 인권 선언 그리고 국제 노동기구의 이 노동권 관련 선언
그리고 리우 선언에서 있었던 환경보호 이 세 가지를 인간 존중의 어떤 3대 가치로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유엔 산하에 이 기업이 인간의 얼굴한 세계화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라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요. 네. 그래서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2000년 7월에 유엔 본부에서 발족을 하게 됩니다. 자, 유엔 글로벌 컴팩트. 자, 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자, 여기 이제 표에 정리한 것처럼 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 네 가지 영역에서 10가지 원칙을 어, 정의를 하죠. 그래서 이 기업의 경영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시켜서 지속 가능성과 자, 기업이 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기업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 권고하는 이 10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 그리고 2004년에 글로벌 금융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Who Cares Wins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자,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배려하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예요. 자, 이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이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등장하고, 자, 유엔은 그동안 전 세계를 향해서 자, 외쳤던 어떤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요. 자, 기업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비재무적 이슈를 자, 부각시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요, 예, 투자 대상 기업의 지속 가능성 수준을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ESG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자, 2015년 9월에 자, 유엔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어떤 중요한 발전 프레임워크로 제공했던 새천년 개발 목표를 이제 2015년도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후속 의제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을 합니다. 자, 이 SDGs는 자, 전 세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2016년에서 2030년까지 유엔과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7개 목표하고 169개의 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왼쪽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이 유엔의 SDGs 웹사이트로 자,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 뭐 스캔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2015년 11월 30일부터 자, 12월 11일까지 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가 됩니다. 자, 이 파리 협정에는요. 선진국하고 개발도상국 포함해서 195개국이 참가합니다. 예, 가장 많이 참가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되겠죠. 그래서 2021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주요 내용은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서 2도씨 이하로 유지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자, 모든 국가가 넷제로를 목표로 해서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 음, 일단 자체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자, 여기에 서명한 국가들은 스스로 정한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제출하고 자,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그 사항을 주기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유엔의 노력들이요, 이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6년도에
유엔은 이 책임 투자 원칙이라는 글로벌 투자자 네트워크를 출범시킵니다. 자, 그래서 6가지 원칙을 정하고, 자,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해요. 이 글로벌 이 투자자들이 그 자산 운용사라든가 투자 회사들이. 자, 어떤 내용이냐면 뭐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에서, 그 투자 분석과 의사 결정함에 있어서, 그리고 기업에 대한 투자자 입장에서, 자, 수탁 책임에 대한 공시와 관련해서 ESG를 고려하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투자를 분석하고, 자, 어떤 기업한테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ESG를 고려하겠다는 거고요. 자, 기업에 대한 투자자 입장, 그리고 수탁 책임에 대한 공시 관련해서 ESG를 고려하자.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원칙을, PRI 원칙을 이제 적용하는 데 확산을 촉진시키고, 자,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서로 투자자 간에 협업을 하자. 그리고 이 PRI 이 책임 투자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과 진행 사항을 자,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2024년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PRI에 서명한 투자 기관은 한 5,300여 곳, 지금은 더 늘어났을 거예요. 예. 그래서 자산 총액, 이 당시 기준 자산 총액이 120조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17경 4천조 원의 돈이 이런 ESG를 고려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서명을 한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해외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라든가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뭐 캐나다 연금,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글로벌 금융 자산 관리하는 회사들, 그리고 한국도 보면 이제 국민연금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가 되는 거죠. 한국투자공사, 뭐 대신경제연구소 등등등 이런 이제 기업들이 이 PRI에 서명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됩니다. 2019년 8월에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미국 대기업 협의체입니다.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BRT가 2019년에 이 기업의 목적을 재정의하는 그런 성격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들이 이제 기업의 목적이 뭐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자, 고객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종업원에 대한 투자, 협력업체와 공정하고 윤리적인 거래를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장기적인 주주가치 창출 모두가 기업의 필수적인 목적이다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과거에는 기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단순하게 이윤 창출, 주주 가치 창출이라고 보통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고객, 종업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 이 기업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주주에 대한 봉사와 이윤 극대화 가치를 넘어서 종업원, 고객, 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자, 강화시키자라고 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이 성명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1월에 자,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연례 서한을 보내요. 자, 블랙록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 하면은 전 세계 이 자산 운용사 중에서, 그러니까 이 투자 회사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그 영향력이 막강하죠. 자, 여기 CEO 레리 핑크가 연례 서한을 보내요. 연례 서한 뭐냐? 1월 1일 날 이메일로 이 블랙록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 어, 그리고 블랙록에 이 투자금을 맡겨놓은 그런 기관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2020년에 뭐라고 보냈냐 하면은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라고 보냅니다. 지속 가능성. 자,
지속 가능성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엔이 뭐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까? 미래 세대의 수요를 충족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러니까 자원과 환경, 생태 이런 것과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비재무적인 요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이때부터 이제 전 세계의 기업들이 ESG가 굉장한 이슈가 된 겁니다. 자, 2021년 들어서는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넷제로 경제와 어떻게 호환될지에 관해서 계획을 공개하고, 자, 2050 넷제로 달성 목표를 기업의 장기 전략에 어떻게 통합할지, 그리고 이사회와 검토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라고 또 2021년도에 연례서안에서는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2022년도 연례서안에서는 자, 기업이 번영하기 위해 직원과 고객, 협력업체, 지역사회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견고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실질적인 힘이다라고 이 연례서안에 써서 보냅니다.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를 받은 기업들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블랙록이라는 회사의 CEO가 어떤 투자 생태계와 관련된 분위기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자체가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ESG 이슈가 강한 커다란 화두가 되게 된 이 배경이 이렇게 됩니다. 예, 오늘 우리가 그 ESG 개념과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잠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ESG는 그 개념이 기업이 얼마나 높은 지속 가능성 수준에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거버넌스 요소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속 가능성이 뭐냐? 그럼 지속 가능성은요. 자, 미래 세대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소 좀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유엔이 ESG라는 개념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ESG는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책임과 의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투자 및 비즈니스 생태계의 변화가 이 ESG 이슈를 더욱 촉발시켰어요. 책임 투자 원칙, PRI라든가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의 어떤 기업의 목적에 대한 재정의, 뭐 이런 것들이 ESG 이슈를 더욱 촉발시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오늘날, 지금의 자본주의는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ESG의 개념과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이 ESG 개념이 무엇이고 그 개념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봤던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ESG와 CSR, CSV가 어떻게 좀 다른 어, 개념인지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ESG의 개념이 얼마나 또 그동안 국제사회의 노력에 의해서 구체화된 개념인지 이해한다면은 이게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앞으로 기업이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우리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